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급락세는 진정된 것 같기는 한데 장중 지수의 출렁임은 상당히 컸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심이 불안하고요. 또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삼성전자 오늘 결국 오만전자를 내줬습니다. 앞에 사자를 찍게 됐고요. 또 한편 트럼프 트레이드로의 쏠림에 거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도 경주마답게 진단과 처방을 내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간 워낙 크게 지수가 크게 흔들려서 그런지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켰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오늘도 사실은 체감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또 아침에 강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또 오후에 들어가지고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체감 지수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문제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처럼 수급입니다. 수요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지금 없는 장이다 보니까 현재 아무리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빠진 것만 가지고 지금 접근하기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거는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가늠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폭락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펀더멘탈로 보면은 이미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 코스피 종합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봉 이평선을 놓고 보면은 2,386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2,386 이 10년봉을 갖다가 10년선을 갖다가 닫고 깨는 경우가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IMF라든지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아주 그 경제적으로 치명타가 있었을 때 있었는데 지금 사실 어젠가 장중에 2,400 밑을 잠깐 며칠 전에 이제 하회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까지 온 거는 뭔가 지금 우리 내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내용을 열고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 하락폭이 7월부터인가 지금 보면 40%가 넘게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 하락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자가 일단 주가 자체가 좀 안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만무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들을 유인을 하든 아니면은 이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게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된 것 같고요. 당분간도 이게 뚜렷하게 돌아설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의 흐름을 보면 김동인 팀장님 상승으로 초반에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가 이내 또 하락 돌아섰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락. 네, 아무래도 종잡을 수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일단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하락으로 많이 잡아놓은 상태였고 또 개인들의 포지션은 지수 상승으로 베팅을 많이 해둔 상태에서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나스닥도 고점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와중에 한국 증시가 어쨌든 외국인들이 조금 더 다루기가 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이 좀 더 빠진 것 같고 근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보통 코스피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4% 정도 되면은 반등을 좀 해주는 통계적인 자료가 있는데 보통 가장 빠르게 올라왔었던 게 20년도 3월에 팬데믹 때 약 한 12%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가장 느리게 올라왔었던 거는 11년도 3월 달에 11년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3개월 코스피 평균이 한 2.5%, 2.8%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가 11월 달이 지금 코스피가 약 한 마이너스 14.7 정도 되는데 빠진 자리가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평균적으로 6% 정도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다시 잡아야 되니까 일단 반등은 좀 다시 한번 한 4%에서 6%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추세적 반등이 아닌 기술적 반등이라도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보시는군요. 한 대표님, 지금 2410선 사실 8월 초에 있었던 그때 블랙 먼데이 당시에 지수가 확 빠지면서 내려갔던 그 지점이 2440선 이랬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밑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글쎄요, 반등 이제 바닥이 정말로 다져지고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인가?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주가 지수는 이제 2,400포인트 초반인데 네.
8월 달에 삼성전자보다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는 더 낮게 있죠.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빨리 빠질 때는 네.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을 다 맞는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뭐 밸류에이션 PER 기준이라든지 PBR 기준 또는 과거 이제 주가가 2,400포인트 정도 이런 데이터는 저는 사실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트리거가 되는 과정은 되게 복잡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렇게 보셔야 좋을 것 같고 사실 저점은 우리 한국에서 잡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네. 은근슬쩍 밤새 나왔던 다시 한번 트럼프 트레이드의 발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과연 언제 극단치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도 한국 증시에서 보게 되면 사실 지금 내려가는 종목보다 올라가는 종목들, 장중에 그나마 올라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라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 관련 비즈니스 관련 기업들,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비슷한 흐름이고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증시도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밤새 한 번 더 사실 물가가 나오면서 좀 잡아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예견대로 하원이 다시 레드웨이브가 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한국만 많이 빠진 거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증시는 한국만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지금부터는 대만과 일본과 미국까지 중국까지 같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언제 바닥을 찍을까에 대한 고민은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 슈팅 자체가 어느 정도 강도로 만만해질까 그걸 포인트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쪽으로는 자산 쏠림이 심했기 때문에 급하게 오르기도 했고요. 우리장이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점을 잡고 언제쯤 반등할 것인가. 저가 매수의 적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두려운 건 이런 거죠. 예상치보다 또 다른 어떤 변수에 의해서 장이 또 크게 빠질. 뭐 더 심하면 투매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서든 나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일단 뭐 제가 보는 시장뷰 자체는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습니다. 네. 우선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또 신용을 지금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출 잔고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지금 환율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고환율대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데다가 실적 개선 전망 역시도 사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에 대한 컨센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쪽에서 뭔가의 변화가 있어야 나타날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 증시를 좀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이슈나 관심을 갖다가 그 정부 쪽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은 뭐 그 증시가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글로벌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 그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어떤 국장의 어떤 흐름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증안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증시 안정화와 관련돼 있는 어떤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립서비스 구두 개입이라도 좀 나와주면서 좀 시장을 좀 진정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유인을 더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주주환원책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좀 시켜가면서 그 주주들을 달래고 그다음에 투자 유인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당장에 시장이 갑자기 진정이 되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변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부에서 얼마나 위기감을 갖고 적시에 대응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좀 바랄 시점인데 네. 그런 제스처 액션이 없다라는 거에 있어서 뭐 사실 국장에 들어와 계시는 혹은 실망하고 떠나 계신 다 포함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부터 그래도 구두 개입으로라도 조금씩 해주고 있기는 한데 항상 저희 나라에서는 구두 계획을 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옮기는 적은 없거든요. 꽤나 시간이 걸렸다가 뭐 다 지나고 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당장 금투세 폐지도 뭐 확실히 된 건 아니잖아요. 뭐 기사로만 나오고 말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빨리 처리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반등을 해줄 수 있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주가의 하락이 오늘 위로 올리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창모 대표님, 네.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뭔가 긴급 주사를 한 방 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증시 안정 펀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네. 투입해서 하방을 좀 다지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건지 아까 뭐 잠깐 구두 개입이라고 얘기했지만 금융위원장 이야기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구두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 네, 뭐 사실 더 심각해지면 잘 대처하겠다. 이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액션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정한기금 펀드가 최근에 가장 화두됐고 사실 조성을 했던 시기는 코로나 시기입니다. 네.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금융당국과 각 증권사, 뭐 운용사 해서 1조 원 이상 규모의 정한 펀드 기금을 운용한다는 이제 로드맵이 나왔었고 실제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각 운용사마다 이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그림을 갔었는데 실제 그것이 정시에 유입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은 결국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한 펀드나 정한 기금이 만들어져서 그게 시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매수를 해서 정시를 올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불안감을 좀 잠재시켜 줄 수 있는 이슈가 되는데 아마 금융이나 정부 당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냐면 글로벌 정시가 같이 무너질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놓고 보면 이게 정책적으로 쉽게 시행 안 되고 화두가 안 되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글로벌 공조로 놓고 봤을 때는 한국만 또 밀리니까 아마 네. 그런 거에 대한 정치권이나 금융권에서의 공감대가 조금 부진하지 않나. 하지만 제 생각으로 원화 시장이 이렇게 1,400원 이상으로 튀어오르면서 금융시장 요동치는 거에 대해서는 한은의 걱정에만 좀 국한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 여당, 야당 또 금융당국의 공조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글쎄요 내년 9월에 편입 예정인 세계 채권지수 편입을 믿고 있는 건지 그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이거는 끝이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는 거고 뭐 기성전 사실 우리의 저점은 어쨌든 미국에서 먼저 어떤 그 쏠림 자체가 완화되는 트리거가 가장 중요하고 네.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의 주가 수급이 멈추는 게 너무나 뭐 1차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죠. 더 쏠림이 심해지면 네,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시장의 환율 흐름을 보면 별로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도 1,404원 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이제 해봐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네, 4만전자를 찍은 이유도 있겠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변화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자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네,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4만전자를 찍었습니다. 49,900원 종가 기준으로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 매도 클라이맥스가 그저께 어저께 해가지고 1,900만 주, 1,700만 주씩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970만 주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이제 몇 가지로 이해하는 게 일단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분명히 있고요. 또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또 있고 환에 대한 리스크 헤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서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붙이면은 그나마 이제 이게 혹시 매도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하는 아주 작은 신랄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근 3일 동안이 지금 가장 매도가 많은데 네. 이게 이제 주간 그 옵션 만기가 오늘이었었는데요. 어저께도 장중부터 시작해서 콜 매도했던 것들을 갖다 환매수하기 시작했고 장 마감 후에는 선물 매도했던 거를 선물 매수로 바꿨고요. 누적 순매도 했던 거를 오늘은 지금 선물은 다 환매수가 들어온 걸로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물하고 연계된 일부 매도 플레이가 더 있었기 때문에 더 유독 강하게 나왔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이게 매도세가 진정된다고 해서 또 강하게 또 그 상방으로 방향을 잡기에는 반도체의 센티가 좀 너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진정이 되게 되면 적어도 그 안에서 종목별의 어떤 순환매라도 좀 일어나면서 또 돌아가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인사 개편이라든지 조직 개편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시장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주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변화를 좀 바라고 있는 주주들의 어떤 염원이랄까 아니면은 기대를 갖다가
시장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가가지고 삼성전자 주가의 바닥을 확인하고 방향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패시브, 그 어그레시브하게 좀 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 대표님, 오늘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팔았는데 네. 이게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놓고 보게 되면은 외국인 매도가 한 90, 80% 이상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조금 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이닉스를 같이 파는 날에도 만약에 삼성전자를 1,000억을 판다면 하이닉스는 잘해야 뭐 100억, 200 정도로 팔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게 좀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출발은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의 레드 웨이브는 결정적으로 한국 산업 입장에서는 두 개의 섹터가 가장 피해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가 반도체고 하나가 이제 2차 전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구성에서 시가총액 1, 2, 3가 삼성, 하이닉스, LG엔솔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LG엔솔은 중간 자격에서 잡아주는 거지 사실은 2차 전지 관련주는 다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기타 종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쪽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는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번 주 아마 투자분들 보시게 되면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하이닉스 종가는 20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되는 사실이었고 네. 이미 시장에서도 218석 정도의 공화당의 하원 장악도 거의 90% 이상 확실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 월, 화, 수, 목 4일 동안에 하이닉스로 융단 폭격이 나온 거는 저는 사실 주말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아태 지역 반도체 담당 정킴의 리포트가 결정적 영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뭐냐면 지난 8월 달에 윈테이지 룸이라는 리포트 커버리지를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반도체에 겨울해왔던 그 담당 애널리스트의 내용인데,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 인텔까지 있는데 네. 인텔과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고 있는 인텔,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아직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비하면 메모리나 이런 데 점유율에서 밀린다는 거죠. 그럼 아태 지역의 모건 스탠리의 이 리포트는 글로벌 모든 IB에 쉽게 말해 투자 인베스터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봤더니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 가지의 의문점과 문제점과 느낌표를 같이 줬어요. 첫 번째는 올해 2분기부터 꺾였던 메모리 사이클의 다운, 쉽게 말해서 메모리 가격이 피크를 쳤다에 대한 이 논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지난 그 8월 달에 이슈를 그리 변한 건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걸 이야기하면서 9월 달에 하이닉스 올라왔냐 하면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레터를 보게 되면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4분기부터 전통적 반도체는 3에서 8% 가격이 내려가고 그동안 없던 HBM 메모리 같은 경우도 올해 4분기부터 0에서 5%까지 다운사이드에 대한 레포트를 낸 겁니다. 그런 흐름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전문 매체 트렌드 포스에서 한 번 더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좀 많이 빠진 게, 하이닉스가 믿고 있는 거는 전통 컨벤셔널 반도체가 아니라 네. HBM 반도체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전문 기관들이 HBM 반도체를 지금과 내년 1분기까지는 가격이 내려간다. 그리고 하지만 어쨌든 내려간다.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HBM 같은 경우는. 내려간다는 전망이 있고 2분기에 플랫해지면서 3분기에 다시 업사이드 쪽으로 전망을 해버리거든요. 여기에 하나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 젠슨항의 CEO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AI 가속기를 만드는 팹리스 업체가 되는 거고, 이거는 메모리 업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불을 지핀 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창신 메모리입니다. 창신 메모리. 네,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코드가 CXMT라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에 이제 불을 지피게 되는데, 창신 메모리의 출생이 되게 재미난 게, 이게 2016년도에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첨단 제조 2025를 시작할 때 중국 정부가 착정하고 만든 기업입니다. 하필이면 이 기업은 삼성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네.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창신 메모리의 반도체 수준 자체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국이 DDR4나 DDR5의 기존 전통적인 메모리의 물량을 밀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됐을 때는 이제
뭐 피크론도 있습니다만 전통 반도체 어떤 고객 꺾임의 바닥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네. 기성전 글로벌 IB들이 HBM 메모리 반도체 가격 우려를 자극했다는 것이 좀 결정적인 영향이지 않나. 네. 그걸 조금 앞으로 다시 또 지난번처럼 사과 리포트를 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겨울 얘기했다가 숑킴 네, 사과했고 또 한 번 지르고 또 나중에 사과할지는 봐야 되겠죠. 어쨌든 숑킴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보고서가 결국 잘 나가던 하이닉스 주가를 밀어 올렸던 HBM에 대한 가격 부분을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와 관련해선 미중 갈등이 다시 네, 커지는 양상입니다. 팀장님, 네. TSMC가 네, 선단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칩에 대해서 7나노 이하의 칩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을 하지 않겠다. 네. 네, 여기에 중국이 결국 반발을 했어요. 자, 이렇게 미중 반도체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도 사실 그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관한 말이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SK하이닉스가 가격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HBM 가격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 하락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월마다 가격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뭐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가격 계약을 하기 때문에 HBM은 연 단위로. 근데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이 어쨌든 HBM3도 6개월치 먼저 달라고 했고 HBM4까지 SK 하이닉스한테 좀 추가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박스권 형태에서 지금 주가의 박스권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처럼 바닥이 확인되지 않게끔 주가가 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오늘 뭐 빠진 거는 사실 마이크론을 따라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이 버텨주면서 2등주들 SK하이닉스와 에코프로 BM 이런 형제들이 같이 좀 빠지는 와중에서 지수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미중 갈등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집권 2기 때에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계속 얻어맞을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중국과의 갈등이 됐든 아니면 관세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트럼프의 어떤 뭐 강력한 정책 기조가 됐든 말이죠. 어떤 이유를 붙이서건 반도체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악재성 소식들을 계속 맞닥뜨려야 될까? 그러니까 AI를 갖다가 거의 이제 전력화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안보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 관련된 거는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사실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조금 사양을 낮춰가지고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출구 전략을 계속 만들어냈었는데 네.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자 그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될 경우에는 글쎄요, 저도 이건 좀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노이즈는 계속 될 것 같고 그 노이즈 속에서 이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레거시 디램 쪽으로 해가지고는 글로벌 넘버 1,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레거시보다도 일단 이런 AP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지난번에 화웨이에다가 그 수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화웨이에서 자체 개발한 거를 갖다 칩을 내장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 가가지고는 누르면 누를수록 중국은 그걸 어떤 식이든 간에 뭐 계속 갈든지 수작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만들어내려고 계속 몸부림을 칠 거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쪽보다는 우리 반도체 쪽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그 센티적으로는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 6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자체 개발한 AP, 뭐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알려져 있죠. AP 기린 9100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6나노 수준까지 중국이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걱정되는 거는 사실 지난번 잠정 실적 발표 때 보도자료 안에 중국 이야기가 한 줄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중국 자국 업체들의 내재화에 따른 점유율 축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단 말이죠. 이제 다른 업황
사실 다 중국에 먹혔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반도체도 이제 그 걱정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는 이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일단 이거는 기술적인 스마트폰 뭐 모바일 앱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스마트폰 두뇌를 말을 하는데 또 그전에도 이제 지금 최근에 대만의 TSMC가 미국 상무부와 함께 이 7나노 이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7나노가 어느 정도 되면 물론 나노라는 거는 숫자가 내려갈수록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대만의 TSMC나 삼성 같은 경우는 핵심 3나노나 2나노까지 넘어오는 과정이죠. 네. 근데 7나노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처가 우리가 말하는 AI 가속기를 만든다든지 또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이야기는 GPU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도 최근에 그래서 7나노급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납품을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그림을 가고 있고 그럼 중국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신 반도체 외에도 또 화웨이 이하의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메이트엑스는 하웨이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이고요. 아마 이달 정도에 출시가 예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나오는 거기에 들은 AP는 기린 9100 모델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네. 작년도에 나왔던 메이트엑스 60 모델에 이미 중국 자체 보도에 의하면은 7나노급의 AP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사실 뭐 염려할 부분 기술적 면에서는 많이 이제 여전히 차이가 나 있는데 가장 염려한 부분은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과 캐파가 올라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말하는 반도체마저 중국의 공급 과잉 우려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염려거든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 잘 열어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의 30%가 여전히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럼 같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같은 거와 비슷한 거를 만약에 현지에서 출하를 했을 경우에 생산적인 캐파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봐야 돼서 단순하게 볼 건 아니에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나 중국의 스마트폰에서 고사양의 반도체가 장착된 기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 자체가 원래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하도 주가가 많이 빠지고 또 트럼프기 때문에 많이 좀 강조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항상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집권일기 때 생각해보면 화웨이를 콕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네. 모든 압박을 다 가했잖아요. 집권 2기 때는 제2의 화웨이가 뭐가 될까? 아까 창신 반도체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들고 말이죠. 어쨌든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건 우리한테 득보다는 실이 클 것 같은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발 트레이드. 자산의 쏠림 현상이 그동안 워낙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대한 거품 경고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언제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이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답이십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이건 사실 제가 주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미장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그 M7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노이즈에 대한 이제 우려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가지고 있는 데다가 시장이 어쨌든 밸류가 좀 비싸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해가지고 트럼프 옆에 붙어 있는 일론 머스크 관련된 섹터라든지 뭐 그래서 우주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강하게 올랐고 비트코인 올라가고요.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국장에서도 보시면은 방산이 올랐는데 방산이 오른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산 플러스 우주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과 우주가 걸쳐져 있는 쪽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자의 전화 한 통화로 조선주가 급등을 했고요. 네, 결국 이것들 전부 다 트럼프 트레이드인데 모든 게 이게 과하게 쏠리게 되면 사실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실은 특별히 이게 올라가는 데는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좋다라고 하는 섹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쏠림에 의해 가지고 과하게 주가가 좀 상승을 한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밸류에이션 부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그 과열 느낌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달부터 드려왔었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알테오젠 한 종목을 제외하면 다 추세는 꺾였거든요. 그런데 그 꺾이기 전까지 미장에서 바이오는 이미 조정을 들어갔었는데 국장 바이오만 계속 올랐었다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사실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선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선주 급등을 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좋은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북 클로징이 되는 시점이고 그 연말까지는 수주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실적 관련된 이슈,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해 가지고 방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측면도 좀 있다라는 거. 네. 이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대표님, 이른바 국장이 우려하는 건 트럼프 트레이드를 우려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딱 두 개, 비트코인과 테슬라로 모든 자금이 흡수돼 버리니까 국장이 남아나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쏠림은 결국 국장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으로밖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 빨리 이 트럼프 트레이드 쏠림 현상이 끝나야 된다. 그 말이. 근데 이제 코인 시장하고 주식 시장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것도 낫긴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러셀 2000 지수라든지 뭐 테슬라 주가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은 금방 오늘 밤이라도 조금 진정될 수는 있어요. 진정될 수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주식시가의 별개의 시장으로 조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제 라인업을 구축할 때 거의 뭐 친 비트코인 쪽으로 몰아갈 확률이 되게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자금으로서 이번 가수 쉽게 말씀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라든지 기타 알트코인들의 가격 조정하고 트럼프 트레이드의 완화 속도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주목할 건 우리나라 원환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뭐 맞기도 맞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삼성도 부진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6이 넘어갔다는 거는 네.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진짜 엄청난 쏠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로화가 원 달러 원 유로가 깨질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1.06 1유로당 1.06이거든요. 유럽은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딱 한 건 없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 인상이란 말이죠. 10% 수준의 보편 관세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근에도 그래도 유럽에서 영국인과 20에서 바로 금리 25bp 내려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관세라는 거는 한국,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까지 경제를 미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주요 또 바이오 쪽 매출처가 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유로화 약세 그리고 그 다음으로가 뭐냐면 이거는 그 다음이 엔화입니다. 네. 엔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자민당 신임 총재가 가장 역대 최근 기준으로 불안정한 총리잖아요. 지난주 결선 투표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원화가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까지 나오니까 되게 약한 거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외환 시장에 강력하게 트럼프로 들어왔던 이 자금 자체가 일정 부분의 시간을 두고 조금 완화될 것 같은데 네. 그 완화되는 트리거가 뭐였냐면 어젯밤에 사실 목격을 했어요. 밤 10시 30분에.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이 어제 CPI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달러와 국채금리가 꺾이는데 그러면 꺾이게 되면서 꺾이는데 갑자기는 아니고 어느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가 하원을 레드웨이브로 됐다고 하니까 다시 감아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게 오래 가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남은 이제 트럼프 레드웨이브, 트럼프 트레이드를 끌고 갈 만한 다음 재료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현재로서는 약간 재료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생각보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몰려있는 자금의 어떤 쏠림 자체가 오랜 기간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희 팀장님은 트럼프 트레이드 네.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걸로 봅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저는 지금 트럼프 1기와 2기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데 막 3개월이나 6개월 뒤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6개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파동을 어쨌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1파동이라고 보면은 2파동, 3파동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유는 트럼프 1기 때는 정책 공약 이행률이 23%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낮았고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은 45%, 바이든 대통령도 55%의 정책 공약 이행률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이제 트럼프 주위에 고위 간직자들이 반 트럼프 성향이 강했고 네. 그다음에 중간 선거 때 하원을
뺏겼습니다. 미주나 뺏겼고, 근데 지금 이기는 완전히 다른 게 일단 오늘 레드 수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상하원 다 공화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RNC 공동위원장에 취임을 했는데 이 RNC는 공화당의 아주 중요한 조직이고 공화당의 돈줄을 좀 이렇게 쥐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라라 트럼프의 힘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1기 때와 2기 때와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트럼프 주니어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트럼프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내각에 잘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에 비해서 1기 때는 딱 반짝하고 한 달, 두 달 트럼프 트레이딩 끝나고 나서는 다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래도 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며느리가 또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간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정치 문화가 좀 다른가 봐요. 자, 섹터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전반적으로 좋은 섹터가 어디 있겠냐마는 이것만큼은 좀 다르죠. 오늘 조선 아까 잠깐 이사님 네, 조선 섹터 이야기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오션이 15%가 올랐네요. 39,200원의 종가를 찍었습니다. 일단 MRO 관련된 수주 소식이 주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 조선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뒤로 뭐 이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MRO를 수주를 하고 네.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참 주가적인 측면에서 좋은 스토리 아닙니까? 내러티브가 상당히 강한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미국이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이제 그 해양 국방력 그 증강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조선소하고 손을 잡는 건 필수라는 거 그걸 반증해줬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데요. 네. 오늘 사실 이제 하나오션도 오르고 조선소 전반이 오르기는 했지만 특히 이제 하나오션 급등했던 거는 뭐 MRO 최근에 이제 계약한 것도 있고 그런 거 있다가 손 치더라도 사실 이거 역시도 국장에는 지금 특별하게 대응할 만한 종목이 없고 섹터가 없다 보니까 오늘은 좀 다소 과하게 그쪽으로 수급이 좀 몰린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걸로 사실 갔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번 버려지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가이던스 10% 하회했다고 해서 오늘 20% 이상 하락한 화장품 종목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좋다라고 하면은 또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있는 게 결국은 지금 되는 주식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리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그림 자체는 조선은 좋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는 최소 그 피크아웃을 2028년, 29년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림은 좋은데 단기적으로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많이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게 내일 빠진다 안 빠진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좀 기대감이 과하면은 과하게 올랐다가 또 일정 기간 또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밀릴 때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계속 가져가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창모 대표님도 의견 듣겠습니다. 조선 섹터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해요, 지금. 주가도 네. 뭐. 딴 데가 워낙 부진해서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뻐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 나오고 나서 한번 시세가 많이 났다가 네. 한 사나흘 정도 최근에 좀 쉬었다가 오늘 또 마침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주가라는 게 보게 되면 들어와 있는 돈들이 밖으로 갑자기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들어오면서 방산, 뭐 원전, 조선까지 같이 들어온 건데 주가를 투자를 장기적 관점으로 걸어갈 때는 지금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또 눌리고 나서 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국내 트럼프 트레이드로 들어온 자금까지도 과한 쏠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부진도 있는 거고 오늘 이런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하나오션이 조금 과하게 이제 상승률이 다른 종목보다 좋았던 거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최근에 그 호주 쪽 잠수함 수주 탈락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축심은 뭐냐면 한국형 잠수함 사업자 선정 KDDXX 있습니다.
KDDX인데요.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아직까지 계속 경합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또 하나오션 내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하나오션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삼성중공업이라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FPSO라고 해양 플랜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다에 보면 부유식으로 둥 띄워놓고 시추하는 걸 말하죠. 요거하고 또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LNG 쪽이 조금 약한데 이거를 하필이면 또 어찌 보면 우리 차세대 잠수함으로 놓고 봤을 때 HD 현대중공업 계열의 출신의 주요 임원을 영입했다는 거죠. 그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한테는 또 하나의 이제 조선 쪽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그림이 나오자 보니까 좀 많이 오른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 주가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이건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의 쏠림이 만들어낸 시세. 장기적 관점에서는 눌림시 매수 정도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희 팀장님께 또 의견 들을까요? 네, 한국이 현재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이 40% 정도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한테 미국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뭐 전통적인 단계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게 있는데 한국은 신규 추진 에너지 선박 건조 기술력과 대형화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 종료 이후에 수십 년 걸쳐서 선진국 퇴역 전함 도입, 그다음에 점진적 기술 국산화로 인해서 미국한테 굉장히 조선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이 전함 보유 대수가 중국한테 뒤처지면서 미국 해군력은 1위지만 군함 보유 대수는 중국이 지금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고 요즘에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은 따라잡지 못하게끔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만 올린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파동을 저는 아까 트럼프 트레이딩 파동이 1차, 2차,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동을 좀 잘 눌렸을 때 잡아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훈 이사님. 네. 방사는 트럼프 트레이드입니까? 그렇게들 보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하는지 전쟁을 다 빨리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방사는 트럼프 트레이드일까? 참 복합적으로 따져볼 문제긴 한데. 국내 증시의 방산업체들은 다 바이든 트레이드였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그거- 우리 편은 확실하게 우리 편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무기도 마음대로 팔게 해준 거고 사실은요. 네. 그 K2 전차만 하더라도 그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물건 쉽게 못 팔거든요, 그것도. 물론 이제 우리 우방 국가들한테는 팔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 방산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그 데탕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방산업체들이 많이 폐쇄가 되거나 합병이 되면서 수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캐펙스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그 38선 이북에 그 북한이라고 하는 일단 가상의 적이 있고 가상의 적은 아니죠. 실제 실존하는 실존하는 적입니다. 적이죠. 가상적 아닙니다. 가상의 네. 적은 또 이제 그 양쪽에 있잖아요. 지금 네. 중국하고 이제 일본도 사실 우리가 가상의 적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했었고 계속해서 그 무기에 대한 그 개발, 업그레이드에 대한 니즈가 충분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장에 지금 급한 대로 그 폴란드나 이쪽에 있는 동유럽권에 배치돼 있는 또는 이제 유럽에 배치돼 있는 오래된 전차나 그 포 같은 거를 넘겨주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갖다 채우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쟁 끝내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다가 주둔비 분담금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거는 국방비를 갖다가 이제 3%까지 증액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방산의 수요는 꾸준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처럼 눈 감아줄 건지 아니면 기왕이면 살 거면 우리 거 사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 건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노벨 평화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휴전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사들단 특파할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보았을 때 갑자기 종전이 나왔을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좀 눌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우주 테마가 붙어서 가는 것들은 그 안에서 봐야겠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추격할 건 아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방사청장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님이 10월, 9월, 10월, 11월 가면서 계약 체결될 거라는 걸 갖다 그동안 기사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뒤로 좀 미루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 기간 좀 기간 조정이라도 좀 받는 걸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께서 네, 뉴스를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게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네요. 회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회장직을 겸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상당히 인연이 깊은 한국에서는 재계 인물로 김승현 회장이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회장을 겸임하게 되면 미국 방위산업 수주에 힘을 실어줄 거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또 하나그룹의 장남이 가장 이제 핵심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인적 분할을 진행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한화가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오션이 무리해서 대우조선 인수를 진행한 것도 결정적으로 우주항공을 놓고 봤을 때 한국 항공우주까지 이제 욕심을 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관점이 있고 우주항공 산업으로 만약에 연결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거는 이제 이번에 앨런 머스크의 그 칭송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스타쉽 이슈였잖아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하나 입장에서는 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도 굳이 김성인 회장이 굳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다시 등기 이문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이건 공시는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걸 보여준다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견고한 어떤 것을 과시할 수 있는 또는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주가 투자론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기업의 주가는 단순히 방산 하나만 국한되지 않고 우주항공이나 이런 거로 계속 연결이 되니까 네. 쉽게 투자가들이 발을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화그룹이 장기적인 비전은 그렇게 알려져 있죠. 세계 제1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한국의 로키드 마틴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알려져 있죠. 자, 의미 있는 뉴스 한번 짚어봤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간단하게만 짚고 가시죠. 이영훈 이사님.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조정을 받다가 그래도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42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아닐 것이다. 너무 과한 비관론이다. 이런 식의 이제 서로 강론이 오고 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상황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상반기에 내러티브에 의한 1차 바닥을 잡고 주가가 반등을 준 다음에 이제 2차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1차 바닥을 깨지 않으면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LG엔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바닥을 다 깼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레드웨이브 달성하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들을 일부에서 표명하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IRA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지도 않고 없어도 사실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제 파리 기후 협약 관련된 걸 이제 탈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좀 어저께는 보니까 CATL 회장이 또 그 미국 내 그 가능 여부를 떠나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만 있게 하면 짓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추진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또 그게 되고 안 되고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노이즈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닝에 대한 불안감 플러스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분명히 매크로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차 바닥 저점을 갖다가 지금 대부분이 깬 상태이기 때문에 업종 자체는 지금부터는 조금은 회복이 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쓰나미에 발가벗겨진 국정의 모습 우리는 이번 주 신랄하게 경험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오기마저 생기더군요. 더 이상의 평가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국정을 떠난 분들도 충분히 10분 이해가 가고 버티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주마는 재정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